주PD가 오늘 만나볼 사람은 조선 제14대 왕 선조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때의 임금이죠. 그에 앞서 먼저 가볼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울릉입니다. 서울릉 내 순창원에는 13대 왕 명종의 적통아들이자 유일한 자식이던 순회세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순회세자는 명종과 인순왕후 심씨 사이에서 태어나 세자로 책봉됐으나 13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조선 건국 이래 명종까지는 왕의 직계 혈통을 따라 왕위가 계승됐지만 왕실의 유일한 직계 자손인 순회세자가 죽으면서 다음 왕부터는 새로운 혈통, 즉 반계 혈통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선조가 반계 혈통으로 임금이 된 첫 사례입니다. 선조의 할아버지 격인 제11대 왕 중종은 후궁 9명을 뒀는데요. 그중 창빈 안씨에게서 덕훈군을 낳았습니다. 덕훈군은 아들 셋을 뒀는데 그중 셋째 아들인 하성군이 후사 없이 죽은 명종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됐습니다. 제14대 왕 선조입니다. 선조의 반계 컴플렉스는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면 하성군은 어떻게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낙점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하루는 명종이 덕훈군의 세 아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쓰고 있던 익성관을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두 형들은 아무 생각 없이 썼지만 하성군은 성상께서 쓰시는 것을 어찌 감히 쓸 수 있겠습니까? 라며 사양했습니다. 명종이 또 묻기를 임금과 아비 중 누가 중하냐고 하자 임금과 아비는 비록 같지 않사오나 충효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옵니다. 라고 지혜롭게 답해서 명종과 인순왕후 눈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후계 문제를 명확히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명종이 중병이 들어 의사표현도 못하고 있는데 인순왕후가 임금의 뜻이라며 하성군을 후계자로 발표했습니다. 명종의 뜻이 진짜 그랬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명종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고 뒤이어 선조가 즉위했습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인순왕후는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만 수렴청정을 하고 임금에게 권력을 넘겼습니다. 선조는 명종 때의 외척 정치를 척결하고 살림 세력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제야의 선비 집단인 사림은 대대로 사화라고 불리는 박해를 받아오다 선조 때에 이르러 조정을 장악해 권력의 주류 세력이 됩니다. 이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하면서 조선의 정치적 특징 중 하나인 붕당 정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성리학의 이념적 성향과 사제지간의 인연으로 얽힌 붕당 정치는 시간이 갈수록 죽기 살기식의 권력 투쟁으로 비화되는데요. 그 단초가 드러난 게 임진왜란 발발 2년 6개월 전 일어난 정여립 모반 사건이었습니다. 동인 소속 정여립이 무력으로 왕위를 탈취하기 위해 모반을 꾸몄다는 이 사건으로 약 3년에 걸쳐 주로 동인계 연루자 1000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동인이 큰 타격을 받고 서인이 조정의 중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붕당간 혈투는 이후 200여 년간 지속되면서 조정에 숱한 피를 뿌렸습니다. 붕당의 대립은 정세 판단에도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정여립 사건 처리가 진행 중일 때 선조는 일본의 동태를 알아보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 서인인 황윤길은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한 반면 동인인 김성일은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김성일의 보고를 채택했고 1년여 만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왜군을 만나게 됩니다. 선조는 왜군이 조선군을 격파하며 무서운 속도로 북상하자 서둘러 한양을 버리고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개성 평양을 거쳐 더 북쪽 의주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차하면 명나라로 넘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왕이 왜군에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도망쳐 훗날을 도모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백성이 도륙당하고 국토가 초토화된 가장 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동안 이순신 장군과 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전쟁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여기에 명나라 원군이 더해짐으로써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국민에 대한 선조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외란의 적을 평정한 것은 오로지 중국 군대의 힘이었고 우리나라 장병들은 중국 군대의 뒤를 따르거나 혹은 유행이 패잔병의 머리를 얻었을 뿐 일찍이 제 힘으로는 한 명의 적병을 베거나 하나의 적진을 함락하지 못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순신과 원균 두 장수는 바다에서 적군을 섬멸하였고 권율은 행주에서 승첩을 거두어 약간은 나은 편이다. 그리고 중국 군대가 나오게 된 연유를 논하자면 여러 신하들이 어려운 길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따라 의주까지 가서 중국에 호소하였기 때문이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터지자 신하들의 요청으로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다른 후궁소생인 신성군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나 전쟁통에 나이 어린 신성군을 세자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에게 전시 임시정부 성격의 분조를 이끌도록 했습니다. 선조가 피랑길을 재촉하는 동안 18살의 광해군은 평안도와 함경도, 강원도 등지를 돌며 조선 왕조가 살아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의병을 규합하는 등 나라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도망가기에 바쁜 자신의 초라한 행보와는 크게 비교되는 이런 활약에 선조는 광해군을 더욱 경계하고 시기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쟁이 끝나고 왕비가 죽자 51살의 선조는 19살 중전을 새로 맞아들였습니다. 인목왕후입니다. 그녀는 4년 후에 영창대군을 낳았습니다. 선조가 정실부인 즉 왕비에게서 얻은 첫 아들 적자였습니다. 조선의 첫 반개 혈통 왕이라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선조에게 뒤늦게 얻은 적통 아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영창대군이 태어날 때 광해군의 나이는 31살. 하지만 갓 태어난 적자에게 장성한 서자 왕세자의 위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세자 교체 희망을 읽은 소북파가 영창대군을 지지하고 나섰고 대북파는 광해군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이 두 돌이 되기도 전에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후계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나이 57살. 조선 왕 중 네 번째로 긴 41년간 임금 자리에 있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영창대군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겼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조는 나라에는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의 참화를, 왕실에는 불행의 씨앗을 남긴 채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고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내 몽릉에 묻혀 있습니다.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 두 번째 왕비 인목왕후가 그의 곁에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의인왕후는 전국의 이름난 기도처에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기도했으나 끝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궁소생 광해군을 친자식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인목왕후는 광해군에 의해 아버지와 아들 영창대군을 잃고 대비 호칭도 박탈당한 채 서궁에 유폐돼 지내다가 인조 반정으로 복권돼 48살까지 살았습니다. 말 잘해서 왕이 된 남자, 과연 그날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아 전사하였다. 고려사에 나온 한 장수의 최후를 묘사한 말입니다. 바로 양규 장군입니다. KBS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에서 양규 장군의 활약상이 박진감 있게 그려지면서 우리 역사에서 또 한 명의 위대한 장수가 탄생한 느낌입니다. 사실 고려 거란 전쟁 하면은 강감찬 장군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규에 대해서는 얼핏 들어봤거나 아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전쟁 후 1000년도 더 지나 드라마 덕분에 재조명됐으니 후손들이 좀 무심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양규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변방의 무장이었음에도 전쟁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다는 점, 왕이나 조정의 지원 없이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전투를 벌여 큰 성과를 냈다는 점, 그리고 철수하는 적과 맞서다가 최후를 맞이했다는 점 등입니다. 그런데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장수를 대한 당시 임금들의 태도입니다. 고려 제8대 왕 현종과 조선 제14대 왕 선조입니다. 양규는 거란의 2차 침략 때 서북면 도순검사로 압록강변의 최전선 흥화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란군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고려의 성입니다. 양규 장군이 거느린 군사는 불과 3000명. 그러나 40만 대군의 위협에도 항복하지 않고 버팁니다. 거란 황제는 결국 흥화진 인근에 20만을 남겨두고 20만 군대로 남하했습니다. 강조가 이끄는 30만 대군을 격파한 거란군은 평양성을 우회해 고려의 수도 개성을 점령합니다. 이때 고려 국왕 현종은 남쪽으로 피란을 떠난 뒤였습니다. 거란군이 고려 땅을 유린하고 있을 때 전쟁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이 일어났으니 양규가 거란의 보급기지인 곽주성을 탈환한 것이었습니다. 흥화진에 갇혀있던 양규 장군은 1700명의 결사대로 포위망을 뚫고 남하해 6000명이 지키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남해를 장악하면서 일본군의 보급로가 끊어지고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거란군은 개성을 불태우고 북쪽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이때 양규 장군은 게릴라 작전으로 적에게 잇따라 타격을 주고 고려인 포로 3만 명을 구출한 후 장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죽고 화살도 다 떨어져서 전사하였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아 전사하였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나주까지 피신했다가 개성으로 돌아온 현종. 그는 나라를 구한 장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환궁 직후 양규를 정삼품 공부상서에 추증해 그의 공을 기렸습니다. 양규가 남긴 가족들을 돌보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양규의 처에게 손수 교서를 써서 내렸습니다. 국왕이 신하의 처에게 이렇게 직접 교서를 써서 하사한 것은 왕조 국가에서는 최상의 예우였습니다. 그대 남편은 끝까지 나라에 충성을 바쳤으니 그 충정은 비할 데가 없었으며 한 번 칼을 뽑으면 10,000명의 적군들이 다투어 달아나고 모든 군대가 항복하였다. 그래서 성과 진이 온전할 수 있었으며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불행히도 전사하였도다. 빼어난 전공을 항상 기억하여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한다. 비록 남편을 잃었으나 국왕으로부터 이런 교서를 받는다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현종은 또 부인에게 해마다 쌀 100석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양규의 아들에게도 벼슬을 주어 예우했습니다. 남편이 나라에 목숨을 바쳐 충성했으니 남은 가족들은 나라가 책임진다는 자세였습니다. 현종은 이어 양규를 공신에 책봉해 대대로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현종의 이런 정신은 후대 국왕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양규 사후 36년이 지난 문종 때는 공신각에 양규의 초상을 걸어 후대 사람들에게 귀감으로 삼도록 했고 이듬해에는 양규의 증손자에게 은으로 된 생활용품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무려 250년이나 지난 충선왕 때는 후손 중 한 사람에게 벼슬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고려 조정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양규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쟁 영웅을 정반대로 대접한 임금을 만나볼까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한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 똑같은 인물을 떠올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금의 지원은커녕 오히려 방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았던 조선을 구하고 끝내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부산에 상륙해 파죽지세로 북상한 일본군은 침략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고 2개월 만에 평양을 접수했습니다. 전국토가 일본 수중에 떨어지고 조선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 문제 같았습니다. 이때 이순신이 일본 수군을 연파하며 보급로를 끊어놓으면서 전쟁의 물줄기가 바뀌고 결국 일본군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선조는 출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그를 사형시키려다 신하들의 반대로 삭탈관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쟁 영웅은 하루아침에 계급도 없이 군복도 없이 흰옷을 입은 채 군복무에 임하게 됩니다. 물러갔던 일본군이 다시 침략한 정유재란. 이순신 대신 원균이 이끈 조선 수군은 7,000량에서 전멸하고 원균은 육지로 도망치다 목숨을 잃습니다. 단 12척을 넘겨받은 이순신은 명량에서 적선 130여 척을 격파한 데 이어 노량에서 조선을 유린하고 철수하는 일본군에 마지막 일격을 가해 임진왜란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조정에서 공신 책봉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1등 공신으로 이순신과 권유를, 원균은 2등 공신에 추천했습니다. 원균은 공신 자격도 없었지만 평소 선조가 원균을 총애했기 때문에 2등으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이순신의 공도 원균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원균을 극구 1등에 올리도록 해 관철시켰습니다. 이로써 이순신은 원균과 동급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전장에 나가 싸운 선무공신은 18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선조가 피란 갈 때 수행했던 신하들은 86명이나 공신에 책봉됐습니다. 이순신과 함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 곽재우, 김천일, 정문부 등 의병장들은 공신에 책봉되지도 못했습니다. 선조는 적을 물리친 것은 오직 명나라 군대의 힘이었다. 조선 장수들은 요행이 패잔병의 머리를 얻었을 뿐이다. 이순신, 원균, 권율은 약간은 나은 편이었다는 식의 말을 하며 목숨을 걸고 싸운 자국 장수들에게 인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공신 책봉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순신이 전공을 쌓을 때마다 선조는 꼬투리를 잡거나 원균을 치켜 올리는 방식으로 이순신을 깎아내렸습니다. 이순신과 원균은 장수로서의 능력과 백성들의 신뢰 등 모든 면에서 극과 극이었지만 선조는 유난히도 원균을 높이고 이순신을 낮추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 말고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려의 현종도 거란 침략 때 피란을 갔고 조선의 선조도 임진왜란 때 피란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수행한 장수들에 대한 태도는 이렇게 천양지차였습니다. 현종은 이후 거란의 3차 침략 때 강감찬이 대승을 거두고 귀환하자 개성 밖으로 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현종은 비단으로 천막을 치고 장병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으며 금으로 만든 꽃을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줬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강감찬의 손을 잡고 오른손은 술잔을 든 채 치하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니 장수를 아끼는 임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옵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깎아내리려고 했지만 그의 업적은 너무도 뚜렷한 것이어서 후대 왕 때 충무고옹이라는 시호가 부여되고 사당인 현충사도 설립되는 등 이후에는 민족의 영웅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순신의 후손들은 조선에서 대대로 무장을 하며 나라를 지켰고 일제강점기 때는 다수가 독립운동에 투신하며 충무공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전쟁 영웅을 다르게 대접한 고려의 현종과 조선의 선조. 현종은 고려의 중홍기를 연 임금이 됐고 선조는 조선의 암군 중 한 명으로 남게 됐습니다. 주피디가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양주시의 야트막한 고갯길입니다. 지금이야 평화롭기 그지없지만 전국토가 참화에 휩싸이던 임진왜란 때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고개의 이름은 해유령.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를 기념하는 해유령 전첩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양주에서 벌어진 전투라니 금방 떠오르지 않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실 해유령 전투는 아군과 적군이 대규모로 맞붙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웅장한 전첩비가 세워져 있는 건 왜일까요? 분명 뜻깊은 사연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400여 년 전 그날의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조선이 개국한 지 200년이 되던 해 1592년 음력 4월 13일 밤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약 2만의 일본 병력이 부산에 들이닥쳤습니다. 부산 앞바다는 이들이 타고 온 700척의 배로 뒤덮였습니다. 다음 날 시작된 부산진 전투. 부산진 첨사 정발은 600여 명의 병력으로 왜군에 맞서다 전사했습니다. 이튿날 동래성 전투. 성을 포위한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동래부사 송상현 사이에 필담이 교환됐습니다. 그대가 굳이 싸우겠다면 할 수 없지만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빌려달라. 이에 송상현은 결연한 항전 의지를 밝힙니다. 싸우다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이에 시작된 왜군의 공격. 송상현과 관민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했으나 동래성은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함락됐습니다. 이렇게 부산 지역 조선군 방어망이 속속 무너지고 있을 때에도 한양의 조정은 침략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닷새째 되던 날 비로소 일본의 전면적 침략 사실이 조정에 전해집니다. 선조는 일본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용장으로 이름이 있는 이일을 임시 사령관격인 순변사로 임명해 경상도로 급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일은 상주에서 왜군과 일전을 벌여 패전하고 맙니다. 일본의 제1군이 빠르게 북상하고 제2군, 3군이 차례로 상륙하며 침략의 강도를 높여가던 때 조선은 신립장군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신립은 북방 최전선에서 여진족을 토벌하며 잔뼈가 굵은 당대 최고 무장이었습니다. 신립장군의 조선군과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이 각각 10,000명이 넘는 대군을 충주에 집결시켰습니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조선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침략군에 맞선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립의 조선군은 충주 탄금대에서 괴멸당하고 신립장군은 자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탄금대 전투에 희망을 걸었던 선조는 대패 소식이 전해지자 서둘러 피란 준비에 나서 이틀 후 한양을 떠납니다. 왜군은 이제 거칠 것 없이 북상해 임금이 떠난 한양에 닷새 후에 무혈 입성합니다. 일본군의 부산 상륙부터 한양 점령까지 불과 20일. 조선은 단 한 차례의 승전도 거두지 못한 채 무너져 갔습니다. 전황의 변화는 남쪽 바다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선조 일행이 개성을 거쳐 평양에 도착하던 날, 이순신은 옥포와 합포, 적진포에서 적선을 격파해 변화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첫 승리는 아직 대세를 바꿀 단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한양 주변 지역을 다니며 노략질을 했는데 경기도 양주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조와 조선의 지휘부가 이미 평양까지 퇴각한 상황이었으니 양주는 왜군들에게는 무주공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양주의 산속에는 조선 전시사령부의 부사령관격인 부원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각 장군입니다. 일본군이 한양으로 몰려올 때 한강 방어에 실패하고 후퇴한 신각 장군은 양주에서 군사들을 수습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양주 일대에서 노략질을 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일본 병사들이 신각 장군 부대에 포착됐습니다. 신각 장군은 왜군들을 기습해 단번에 약 70명을 죽였습니다. 비록 소규모 전투였지만 임진왜란 발발 33일 만에 육상에서 조선군이 거둔 첫 승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육상에서도 작은 희망을 싹 틔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값진 승리는 너무도 기가 막힌 결말로 이어집니다. 선조가 신각 장군을 사형시키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죽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신각 장군의 상관인 전시 총사령관 도원수 김명원이 선조에게 보고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김명원은 신각이 한강 방어 전투 중 도망갔다고 임금에게 보고했고 선조는 도망장수 신각을 참아라며 왕의 명령을 집행할 선전관을 급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전관이 떠난 직후 해유령 전투의 승전을 보고하는 장계가 도착했습니다. 이에 조정은 급히 다른 관리를 보내 사형을 중지시키려고 했지만 이 관리가 도착했을 때 신각 장군은 이미 목이 베어진 상태였습니다. 첫 승리를 만끽할 새도 없이 졸지에 도망자가 돼 다짜고짜 죽임을 당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일개 병사도 아니고 전시 부사령관인 고위 장군을 당사자의 항변 한 번 없이 이렇게 성급하게 극형에 처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도원수 김명원의 허위 보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김명원은 왜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한강 방어 전투 직후 퇴각 과정에서 김명원은 신각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때 김명원은 신각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임금에게 그런 보고를 올렸고 임금은 전시의 일벌백계 차원에서 바로 극형을 내린 게 아닐까 판단됩니다. 김명원은 경솔한 보고로 멀쩡한 장수를 죽게 했다는 비난이야 피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나쁜 평가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순신이 탄핵받아 죽음 직전에 몰렸을 때 그를 옹호한 몇 안 되는 고위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자 이항복과 더불어 이순신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시키도록 적극 간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유령 전투 이후에도 일본 육군은 평양과 함경도 방면으로 북상하며 조선의 거의 전 지역을 장악해 갔습니다. 한양 점령 42일 만에 평양을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보급이 끊긴 일본 육군은 전쟁 수행 능력을 잃어갔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로 인해 조선 전역에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 고난의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보면 해유령 전투 직후부터 의병 부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 둘 승전보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해유령 전투 때문은 아니겠지만 개전 초반 허둥지둥하던 조선군과 조선 백성들은 이후 서서히 전열을 가다듬고 침략군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유령 전투가 반격의 서막이 아니었을까 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신각 장군의 억울함은 곧 드러났지만 그의 공적을 특별히 기리는 조치는 조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한민국에서 1977년 해유령 전첩비가 세워졌고 1991년에는 그 옆에 사당도 지어졌습니다. 사당에서는 해마다 한 차례 신각 장군을 추모하는 제사도 지냅니다. 때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신각 장군을 기억해 주는 것이 후손의 도리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